엄마. 장례식에 조문을 간 박민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8년 전 실종되어 사망 신고까지 마친 어머니가 고인의 아내라며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정말 모르시겠어요? 애원하는 딸의 물음에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정말 기억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끔찍한 비밀을 숨긴 채 딸을 버린 걸까요? 8년간 멈춰있던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합니다. 한참을 달려온 고속버스가 눅눅한 밤 공기를 가르며 지방 소도시의 터미널에 멈춰 섰습니다. 피로에 절어 뻣뻣해진 몸을 이끌고 박민희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김 선생님, 민희가 손에 든 부고장을 내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신을 건져준 은인이었죠. 사회복지사였던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실질적인 도움 하나하나가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분이 뭐가 그리 급해서 먼저 가셨을까? 잠시 숨을 고른 그녀가 결심한 듯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자 이내 김진수 선생님의 빈소를 알리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죠. 그런데 빈소 입구에 다다랐을 때 민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상주석에 앉아 있는 한 중년 여성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만 같았죠. 손에서 힘이 풀리며 들고 있던 국화꽃다발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헛것을 보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 중년 여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은 8년 전 제주도 여행에서 실종되어 사망신고까지 했던 자신의 어머니 이순영과 너무나도 닮았기에 민희의 숨이 가쁘게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민희가 옆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다른 조문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상주이신가요? 네. 고인의 아내 되시는 한정숙 씨입니다. 갑자기 남편을 잃으셔서 상심이 크시겠지요. 조문객이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이요? 민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분명 이순영이었습니다. 한정숙이라니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죠.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습니다. 두 분이 부부셨다고요? 네, 참 금실이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민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떨리는 다리를 이끌어 상주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정숙이라 불린 여성이 고개를 들어 민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슬픔에 잠긴 눈과 마주치는 순간 민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억지로 삼키며 겨우 조문을 마쳤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숙이 슬픔이 깃든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엄마를 불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디에도 딸을 알아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조문객 중 한 명을 대하는 무심한 눈빛일 뿐이었죠. 그때 한정숙이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들어 왼쪽 깃불을 만지는 모습이 민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것은 분명 어머니의 버릇이었습니다. 저 버릇 엄마가 맞는데. 민희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긴장하거나 생각이 많아질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던 어머니만의 습관이었죠. 결국 민희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혹시
저를 정말 모르시겠어요? 네. 아, 제가 아는 분과 많이 닮았는데 저를 모르시나 해서요. 미니가 애원하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한정숙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슬픔과 피로가 뒤섞인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 뵙는데요. 한정숙이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 더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죠. 실례했습니다. 미니가 간신히 말을 뱉고는 비틀거리며 빈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장례식장 밖 벤치에 주저앉은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있었습니다. 분명 엄마야. 살아계셨어. 그런데 왜? 대체 왜 날 모르는 척하는 거야? 그때 장례식장에서 한정숙이 지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울더니 다시 장례식장으로 들어가 버렸죠. 설마 나를 버리고 재혼한 거야? 아니면 기억상실증인가? 진짜 그냥 닮은 사람인가? 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례식장 길 건너에 있는 허름한 여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하나 주세요. 며칠이나 계시게요? 모텔 주인이 물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요. 미니가 대답하며 방 열쇠를 받았습니다. 방에 들어간 미니는 창문 너머로 장례식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대로 돌아갈 순 없어. 진실이 뭔지 꼭 알아내고 말겠어. 미니가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굳게 다짐하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 어머님,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일주일 정도는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 며칠만 더 봐주세요. 그렇게 어머니의 비밀을 밝혀내겠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미니는 모텔의 딱딱한 침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향해 달려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렇게 늦은 밤에 어딜 가시는 거지? 장례식장을 나온 검은 상복 차림의 정숙이 주위를 살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니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소리 없이 뒤를 밟았습니다. 한정숙은 익숙한 걸음으로 장례식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구도심 상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드문드문 끊겨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곳이었죠. 대체 이런 곳에 무슨 일로? 미니가 불안한 마음으로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정숙은 낡고 허름한 가게 하나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았는지 페인트가 다 벗겨진 간판에는 햇살 양장점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내 자물쇠를 여는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서걱거리며 울렸습니다. 곧이어 가게 안에서 작은 백열등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양장점이라고? 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순영도 평생 양장점을 운영했었죠. 사계절 양장점이라는 이름으로 동네에서는 그 솜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기막힌 우연에 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동안 가게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한 한정숙의 그림자가 창문 위로 어른거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불이 꺼지고 그녀는 다시 조용히 문을 잠근 뒤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발인까지 모두 끝난 3일째 되던 날 오후 미니는 다시 햇살 양장점 앞에 섰습니다. 밤에 본 것보다 훨씬 더 낡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정겨운 재봉틀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재봉틀 소리가 멈췄습니다.
한정숙이 작업대 앞에서 고개를 들어 민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듯 여전히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서 오세요. 혹시 저희 남편 장례식장에서 뵀던 분 아니신가요? 아, 네. 지나가다가 잠시. 민희는 태연한 척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재봉틀과 다리미, 벽면을 가득 채운 각양각색의 원단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한쪽에 걸린 완성된 옷들을 본 민희는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와, 옷이 정말 예쁘네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세요. 정교한 바느질과 흠잡을 데 없는 마무리는 기억 속 어머니의 솜씨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뭘 좀 보러 오셨나요? 한정숙이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사실은 옷을 한 벌 맞출까 해서요. 미니가 준비해온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옷을 원하시는데요? 블라우스요. 그런데 정말 볼수록 대단하세요. 꼭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미니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자 한정숙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계절 양장점을 하셨거든요. 평생을 바느질만 하고 사셨죠. 사계절 양장점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한정숙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실패가 바닥으로 대구르르 굴러갔습니다. 사계절 양장점이라고요? 한정숙이 되묻는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에 요란한 급정거 소리와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70대 노신사였습니다. 중후해 보이는 인상과 달리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혹했죠. 그가 성큼성큼 양장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강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한정숙이 질색하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 회장이라 불린 남자는 민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만하게 가게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 꼴로 여기 계시는군요. 당신이 여길 왜 옵니까? 당장 나가요. 남편도 이제 저 세상 갔으니 이제 부인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 가게 정리하시죠. 강 회장의 잔인한 말에 한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 닥쳐. 당신이 내 남편을 죽인 거나 다름없어. 한정숙이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재개발 때문에 그 일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밤낮으로 협박하고 괴롭혀서 스트레스로 병까지 얻게 만들었잖아. 쯧쯧. 그건 당신 남편이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지. 강 회장이 혀를 차며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낡아빠진 건물이 뭐라고. 여긴 곧 전부 허물고 새 건물이 들어설 거요. 낡아빠진 건물이라고? 한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여긴 우리 남편의 목숨이었고 내 인생의 전부였어. 당신 같은 돈벌레는 절대 이해 못해. 그녀는 또다시 자신도 모르게 왼쪽 귓불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희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어떤 거대한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강 회장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주겠소. 그때까지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그땐 나도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강 회장이 차갑게 말을 뱉고 가게를 나가고 검은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고 나서야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던 민희가 벌떡 일어섰죠.
저기요, 사장님. 갑작스러운 미니의 목소리에 한정숙이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미니가 정숙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자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저도 바느질은 조금 할 줄 압니다. 일손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한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한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네. 장례 치르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혼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괜찮으시다면요. 미니의 따뜻한 말에도 한정숙의 경계심은 쉬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낯선 여자의 갑작스러운 호의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죠. 남편도 없는 지금 누구를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한정숙이 팔짱을 끼며 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뭘 믿고 아가씨를 제 가게에 들여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미니는 그녀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듯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전 사장님의 남편분 김진수 선생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도움을요? 한정숙의 궁금하다는 듯 미니의 말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제 인생이 가장 힘들었을 때 아무 데가 없이 저를 도와주신 분이 바로 김 선생님이셨어요. 미니가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김 선생님과 그 옆에서 어색하지만 감사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몇 년 전 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한정숙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고 경계심으로 날카롭던 눈빛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그이가 참 좋은 사람이었죠. 차가운 의심의 벽이 허물어진 자리에 한 남자를 향한 그리움과 고마움이 따뜻한 다리가 되어 두 여자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니는 굳게 닫혀 있던 어머니의 세계로 들어갈 작은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색했던 첫 만남의 공기는 어느새 옅어지고 햇살 양장점 안에는 두 대의 재봉틀이 정겹게 돌아가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거기는 그렇게 박음질하면 원단이 울어요. 이리 줘봐요. 한정숙이 재봉틀을 돌리던 미니의 손을 부드럽게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시침핀을 꽂으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가 있었지만 전문가의 손길은 역시 달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손이 보이지도 않네요. 미니가 감탄하며 말하자 한정숙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어머님도 한솜씨 하셨겠어요. 배우는 게 남다르네. 네, 저희 엄마도 바느질을 참 잘하셨어요. 미니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재봉틀을 돌리던 한정숙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측은한 눈빛으로 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건강히 잘 살아 계시고요? 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고로요. 한정숙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미니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얻었는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8년 전 일을 기억 못해요. 미니가 놀란 척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기억을 못하신다고요? 네. 8년 전 제주도 바닷가에서 발견됐대요. 이름도 나이도 내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기억 못한 채로요. 한정숙의 목소리가 슬픔에 젖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가게 한쪽에 놓인 낡은 흑백 사진을 아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준 분이 바로 내 남편 김 선생님이었어요. 그분 덕에 한정숙이라는 이름도 얻고 새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럼 이 양장점은 원래는 김 선생님 부모님이 하시던 곳이에요. 평생을 사회복지사로 살아온 그이가 갈 곳 없는 나를 위해 내어준 유일한 재산이었죠. 한정숙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재봉틀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머리는 텅 비었는데 이상하게 이 재봉틀 앞에만 앉으면 손이 저절로 움직여요. 마치 평생 이 일만 해온 사람처럼. 그 말에 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바느질을 했으니 몸이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두 사람의 대화가 무르익던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지난번 가게를 찾아왔던 강 회장의 수아들이 틀림없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아직도 여기서 바느질 놀이하고 계셨네? 우리가 좋게 말로 할 때 가게 빼라고 했을 텐데. 한 남자가 비아냥거리며 가게 안을 제 집처럼 활보했습니다. 당장 나가요. 여긴 당신들 같은 깡패들이 올 곳이 아니야. 한정숙이 질색하며 소리쳤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곱게 쌓아둔 원단 더미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흩어버렸습니다. 어머, 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내들은 그것도 모자라 재봉틀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위협했습니다. 이거 아주 고물딱지네. 이런 걸로 옷은 제대로 만들어지나 몰라.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손님도 아니면서 남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요? 더는 참을 수 없었던 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사내들을 똑바로 노려보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그 손 떼지 못해요? 저 지금 경찰에 전화하고 있어요. 앳되어 보이는 여자가 당돌하게 나오자 사내들이 잠시 서로를 쳐다보더니 이내 욕설을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한정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고마워요. 미니 씨, 정말 고마워. 나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 한정숙이 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던 한정숙이 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아가씨, 혹시 지내는 곳은 있고요? 내가 괜한 걸 물었다면 미안해요. 아니에요. 사실은 근처 모텔에서 지내고 있어요. 모텔에서요? 한정숙의 눈이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니는 이때다 싶어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을 뵈면 자꾸 돌아가신 저희 엄마 생각이 나서 그냥 계속 여길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자 한정숙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럼 괜찮다면 며칠 저희 집에서 지내요. 방 하나 비는 거 있으니까. 여자 혼자 모텔은 위험하고. 정말요? 정말 그래도 돼요? 미니가 한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미니는 한정숙의 집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들어왔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옆방에서 한정숙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괴로운 잠꼬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배가 아니야. 타면 안 돼. 밀지 마. 한정숙의 목소리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 돼. 떨어뜨리지 마. 제발, 제발. 미니는 숨을 죽이고 옆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점점 더 격해지던 잠꼬대는 이내 절규에 가까운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들어와. 살려줘. 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8년 전 제주도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실종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 끔찍한 공포로 남아있는 잔인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민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잠꼬대는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민희가 곁을 지키며 밤새 손을 잡아준 덕분일까요? 한정숙의 얼굴에도 조금씩이나마 안정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함께 바느질을 하고 소박한 식사를 나누는 일상은 두 사람을 실과 바늘처럼 단단히 엮어주었죠. 민희 씨,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오후 내내 재봉틀을 돌리던 한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뭐든 말씀하세요. 민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그의 유품을 정리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요.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한정숙의 눈가가 금세 슬픔으로 붉어졌습니다. 민희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같이 해요. 두 사람은 가게 안쪽에 딸린 김 선생님이 생전에 쓰시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고인의 온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듯 고요한 슬픔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참 꿈만 같네요. 한정숙이 방 안에 놓인 낡은 책상과 책장을 쓸어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과는 어떻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셨어요? 민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정숙은 창가에 놓인 김 선생님의 빛바랜 사진을 들어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를 구해준 고마운 분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더라고요. 저 양반만큼 속 깊고 따뜻한 사람은 세상에 또 없다는 걸요.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이 동네 재개발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일이라면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섰어요. 그놈의 강 회장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거든. 재개발 반대 운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고 내쫓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강 회장 눈밖에 단단히 났죠. 그 일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몸이 망가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요. 한정숙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옷가지와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희의 시선이 낡은 나무 책상에 머물렀습니다. 여러 개의 서랍 중 유독 맨 아래 칸 하나만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서랍은 왜 잠겨 있을까요? 민희가 서랍 손잡이를 흔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나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이가 늘 잠가두고는 했거든요. 열쇠는 어디 있을지 모르시죠? 민희가 책상 위와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때 열려있던 위쪽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 작은 열쇠 하나가 테이프로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찾았어요. 여기 열쇠가 있어요. 민희가 조심스럽게 열쇠를 떼어내자 한정숙이 긴장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민희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고 돌리자 딸칵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일기장 한 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그이 일기인가 봐요. 민희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꺼내 들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일기장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김 선생님의 반듯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희가 나직한 목소리로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순영 씨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악마 같은 강 회장이 그녀를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순영? 한정숙이 놀라 민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혹시 내 본명일까요? 민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영. 틀림없는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계속 읽어봐요. 한정숙이 재촉하자 민희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김 선생님이 민희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사회복지사로서 새로운 위기 가정을 방문했다. 박민희 씨, 남편과 사별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민희가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한정숙 역시 숨을 죽인 채 일기장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성함은 이순영. 8년 전 제주 유람선 화재 사고로 실종, 그리고 그녀의 가족을 파멸로 이끈 사람이 바로 강 회장이라고 했다. 세상에 이런 기막힌 우연이 있을까? 내가 8년 전 바닷가에서 구해낸 기억 잃은 여인이 바로 민희 씨의 어머니였다니. 세상에. 한정숙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희는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이제 두 사람을 모두 지켜야만 한다. 민희 씨가 다시 일어서도록 도우면서도 순영 씨의 정체를 숨겨야만 한다. 이것이 언젠가 다시 만날 두 모녀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두 모녀. 한정숙이 그 단어를 따라 읊조리는 순간 그녀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에서 민희에게로, 다시 민희에게서 일기장으로 시선을 미친 듯이 옮겼습니다. 순영이라는 자신의 이름, 민희라는 눈앞의 아가씨 이름, 그리고 두 모녀라는 결정적인 단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하고도 슬픈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한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민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편린들이 폭풍처럼 머릿속을 헤집는 듯 그녀는 극심한 혼란에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정말 내 딸이라는 말이에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 한정숙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민희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뜨거운 눈물만 펑펑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확실한 긍정이었습니다. 한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 붙어있던 빛바랜 신문기사가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주 유람선 의문의 화재 사고, 탑승객 이순영 씨 생사불명. 이순영, 이게 바로 나였구나. 그리고 당신이 내 딸이었군요. 한정숙은 민희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정숙의 시선이 방 한쪽에 걸린 낡은 양복에 닿았습니다. 민희 씨, 저기 마네킹에 걸린 옷 보이죠? 저 양복, 우리 그이가 유독 아끼던 옷이에요. 그녀가 양복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옷은 다 나한테 맡겨도 저 옷 안간만큼은 자기가 직접 꿰매야 한다며 손도 못 대게 했어. 그 말에 민희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직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김 선생님이 모든 진실의 열쇠를 저 옷 안에 숨겨둔 것은 아닐까요? 엄마, 저 옷, 제가 한 번만 봐도 될까요? 혹시 몰라요.
김 선생님이 무언가 중요한 걸 남겨두셨을지도요.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양복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미니가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감을 더듬어 내리자 안쪽 주머니 부근에서 딱딱하고 두툼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미니의 외침에 한정숙도 놀라 손을 뻗어 안감을 만져보았습니다. 뜯어봐도 괜찮을까요? 한정숙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니가 조심스럽게 안감의 실밥을 뜯어내자 비닐에 여러 겹 쌓인 낡은 노트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노트를 보는 순간 미니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기억 속 아버지가 늘 품에 지니고 다니시던 연구 노트와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니의 손끝에 닿은 아버지의 연구 노트, 그 낡고 두툼한 감촉은 굳게 닫혀있던 8년 전 비극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그곳에는 사계절 양장점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재봉틀을 돌리는 50대 중반의 이순영.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가시기도 전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뿐인 딸 미니를 위해 하루도 쉴 틈이 없었죠. 엄마, 오늘도 또 밤새시게요? 그러다 몸 상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대학생 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순영이 재봉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이것만 마저 하고 내일 아침 일찍 찾아가신다고 약속했거든. 그래도요. 아빠도 하늘에서 엄마 건강 걱정하실 거예요. 아빠라는 말에 순영의 손길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그의 빈자리는 여전히 심장을 시리게 했습니다. 참 엄마. 아빠가 남기신 그 연구 자료들, 그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미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순영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글쎄다, 강 회장님한테서 자꾸 연락이 오기는 하는데. 강 회장님이요? 아빠 친구분이시잖아요. 응. 내 아빠 연구를 이어서 꼭 세상의 빛을 보게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 순영의 남편은 평생을 특수방화 섬유기술 개발에 바친 학자였습니다. 그가 눈을 감기 직전 완성한 원본 연구 노트와 특허 서류들은 모두 아내인 순영의 손에 남겨졌죠. 순영이 잠긴 서랍을 열어 두툼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 노트만큼은 목숨처럼 지켜달라고 너의 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했어. 노트의 표지는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한 질감의 원단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아빠가 마지막으로 만든 시제품이야.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젖지도 않는 특수 원단이지. 와, 정말 신기하다. 꼭 아빠 분신 같아요. 미니가 신기한 듯 노트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며칠 뒤 약속이라도 한 듯 강 회장이 사계절 양장점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말끔한 신사의 모습을 한 그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아이고, 여사님.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회장님, 어서 오세요.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순영이 황급히 일어나 그를 맞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형님께서 남기신 위대한 유산에 대해 의논드릴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강 회장은 순영이 내온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진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의 그 위대한 기술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사업화해서 형님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도 그걸 바랐을 거예요. 순영은 남편의 오랜 친구라는 강 회장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죠. 그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호시탐탐 기술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사님, 혹시 재산 관리는 어찌하고 계신지 형님 가시고 혼자 힘드시지요?
사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평생 바느질만 하고 살아서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서류 작업부터 인감 관리까지 친동생처럼 여기시고 제게 전부 맡기십시오. 강 회장의 더없이 자상하고 믿음직스러운 말에 순영은 결국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고 마침내 순영은 특허권 양도 계약을 결심했습니다. 미니야, 내 아빠의 기술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늘에 있는 내 아빠도 분명 기뻐할 거야. 네, 엄마. 엄마 뜻이 그렇다면 저도 좋아요. 계약 하루 전날 밤 강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사님, 계약 성사를 축하하고 또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제주도 최고급 유람선 여행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선주라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이건 제 성의이니 거절하지 마시고 부디 다녀오십시오. 강 회장의 완강한 권유에 순영은 마지못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혹시 모를 마음에 원본 연구 노트와 특허 서류가 든 가방을 품에 꼭 안은 채였습니다.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한 유람선 위 강 회장이 건네는 와인잔을 받아든 순영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건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형님을 위하여. 네. 순영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머리가 핑 도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정신이 급격히 흐려졌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갑자기 졸리지? 순영이 비틀거리며 의자에 쓰러지듯 기대자 강 회장의 온화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가운 탐욕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잠든 순영의 가방을 낚아채 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죠. 순영이 남편의 유언에 따라 가장 중요한 원본 노트만큼은 외투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대로 깨어나면 모든 게 귀찮아져. 여기서 끝내야겠다. 강 회장이 섬뜩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유람선 기관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기름통을 엎고 불을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번지는 불길을 뒤로 한 채 그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구명 보트에 올라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저 배와 함께 모든 증거는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거다. 그는 불타오르는 유람선을 보며 악마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 회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특허 서류 뭉치는 훔친 가방에서 찾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젠장, 원본 연구 노트는 어디에 숨긴 거야? 훔친 특허 서류만으로는 남편의 기술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었죠. 그 원본 연구 노트가 있어야 해. 그는 불완전한 기술로 회사를 세웠지만 사업은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동안 이순영에게서 가로챈 인감으로 그녀의 전 재산은 물론 사계절 양장점까지 헐값에 집어삼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손에 넣지 못한 셈이었죠. 사라진 노트를 찾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이후 강 회장은 혈안이 되어 사라진 노트를 찾아 헤맸지만 노트는 이순영과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이 배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던 그 시간, 불길한 붉은 빛이 밤바다를 집어삼키던 그날 밤으로 기억은 다시 향해 갔습니다. 새까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비명과 사이렌 소리가 뒤엉킨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죠. 푸, 콜록, 콜록. 약에 취해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본능적인 살고자 하는 의지가 이순영을 물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유람선은 이미 화마에 휩싸여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밤바다에서 홀로 배낚시를 즐기던 한 남자의 눈에 바다 위를 표류하는 희미한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어이, 저기 사람 아니야? 휴가차 제주를 찾은 사회복지사 김진수였습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뱃머리를 돌려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진 여인을 건져 올렸을 때 그녀의 옷에서는 역한 기름 냄새와 매캐한 연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정신 좀 차려봐요. 이봐요. 김 선생이 다급하게 외치며 그녀의 등을 두드리자 순영의 입에서 한 움큼의 바닷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가장 가까운 항구로 배를 몰아 그녀를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를 분주히 오가는 의료진들 사이에서 김 선생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못한 채 초조하게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분 신원을 알만한 게 아무것도 없나요? 간호사가 다가와 묻자 김 선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아무것도요. 그냥 바다에 떠 있었어요. 일단은 무명료로 접수해 주십시오. 바로 그때 로비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화면 가득 불타는 유람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앵커 오늘 밤 제주 인근 해상에서 대형 유람선 화재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탑승객 중 상당수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실종자들의 사진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진 앞에서 김 선생의 눈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자신이 방금 구해낸 바로 그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실종자 이순영 씨. 김 선생이 충격에 빠져 중얼거리는 순간 화면은 사고 관계자와의 인터뷰 장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사람은 바로 강 회장이었죠. 그는 슬픔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유창하게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실종되신 이순영 여사님은 제 오랜 동료의 부인이자 가족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안쪽에서 들려온 것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비명이었습니다. 으아, 저 사람, 저 악마.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텔레비전 화면 속 강 회장의 얼굴을 본 순영이 발작적인 공포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떨어질 듯 몸부림치며 극심한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안 돼. 저리 가. 오지 마. 순식간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순영의 눈에는 오직 공포와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복도에서 지켜보던 김 선생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오랜 시간 사회복지사로 일해온 그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단순한 사고 후유증이 아니야. 특정 인물을 향한 극도의 공포 반응이다. 김 선생은 이 사건에 끔찍한 배후가 도사리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경찰과 가족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실종자 정보에 적힌 딸 박민희의 연락처를 누르려던 그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머릿속에 섬광처럼 끔찍한 가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저강 회장이라는 자가 범인이라면, 재산을 노리고 이순영 씨를 해치려 했다면 유일한 상속인인 딸을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어. 분명 딸의 주변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금 내가 딸에게 연락하는 건 호랑이 굴에 토끼를 밀어넣는 짓이나 다름없어. 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지.
게다가 기억을 모두 잃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영의 상태를 보았죠. 지금 이 상태로 딸과 만나게 하는 것은 반가운 재회가 아니라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길 것이 뻔했습니다. 안 돼.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 김 선생은 굳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을 모두 지키는 길은 일단 세상에서 이순영이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지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병원 측에 신원이 발각되기 전 서둘러 순영의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아니, 환자분 상태가 아직 불안정해서 퇴원은 안 됩니다.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병원 치료가 아니라 절대적인 안정입니다. 김 선생은 막무가내로 그녀를 데리고 나와 제주도의 가장 외진 민박집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는 어부 형님의 낚싯배를 빌려 야심한 밤을 틈타 아무도 모르게 그녀를 육지로 빼돌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작은 고깃배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의식 없는 순영을 품에 안은 채 김 선생은 부모님이 유산으로 남긴 낡은 양장점, 바로 햇살 양장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건너 도착한 낡은 양장점. 그곳에서 김 선생의 보살핌 아래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억을 잃은 이순영은 한정숙이라는 새 이름으로 햇살 양장점의 새 주인으로 조용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얀 백지 같았지만 신기하게도 그녀의 손끝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바느질을 잘하세요? 이건 정말 예술이에요, 예술. 단골 손님이 갓 완성된 옷을 받아들고는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한정숙은 그저 옅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재봉틀 앞에 앉으면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걸요. 그녀에게 바느질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김 선생은 사회복지사로서의 바쁜 일과를 쪼개 매일같이 양장점에 들렀습니다. 그에게 한정숙은 단순한 구조자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되었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숙 씨. 저녁 무렵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김 선생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한정숙의 얼굴에 그제야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혹시 오늘 불편한 일이나 이상한 사람은 없었고요? 그의 물음에는 늘 보이지 않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럼요. 늘 똑같죠, 뭐. 선생님 덕분에 하루하루가 평안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 되어주며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김 선생은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기를, 그래서 과거의 고통을 잊고 평온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도 언젠가 딸 미니와 다시 만날 그날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라는 세월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작은 동네에 어느 날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동리가 다 들썩거려요. 재개발 설명회를 한다고 벽보가 붙었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한정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재개발이라니요? 갑자기 무슨... 그날 저녁 마을 회관은 주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한정숙과 김 선생도 나란히 앉아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서 설명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말끔한 양복 차림의 노신사가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저는 대한개발의 강 회장입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김 선생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뇌리를 스치는 8년 전 그날의 뉴스 화면.
유람선 화재 사고 현장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인터뷰하던 바로 그 위선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저희 대한개발은 낙후된 이 지역을 최첨단 주거 단지로 개발하여 여러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 회장의 번지르르한 연설이 이어졌지만 김 선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옆자리의 한정숙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8년이라는 세월과 지워진 기억은 너무나도 큰 벽이었을까요? 한정숙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저 수많은 주민 중 한 사람으로 단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선생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저 악마가 여기까지 나타난 건 분명 과거의 그 일과 관련이 있을 거야. 김 선생의 주먹이 분노로 하얗게 떨렸습니다.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그는 마을 사람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기입니다. 저들이 제시한 보상금으로는 근처에 방 한 칸도 제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김 선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우리 삶의 터전을 헐값에 빼앗으려는 수작입니다. 힘을 합쳐 싸워야만 합니다. 그날 이후 김 선생은 재개발 반대 운동의 중심이 되어 동네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강 회장의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회의와 협박에 김 선생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다 선생님이 먼저 쓰러지시겠어요. 한정숙이 눈물로 애원했지만 그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동네는, 당신은 누가 지킵니까? 어느 깊은 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김 선생이 한정숙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숙 씨,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네, 선생님.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혹시 정숙 씨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 있다면 잠시 나에게 맡겨주지 않겠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의 비장한 말에 한정숙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다 이내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제게는 이것밖에 없네요. 한정숙이 노트를 그의 손에 건넸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저를 처음 발견했을 때 제가 이걸 목숨처럼 꼭 쥐고 있었다면서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왠지 제 분신 같아서 지난 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품고 살았어요. 김 선생이 노트를 받아드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불에 타지도 물에 젖지도 않는 특수한 원단으로 만들어진 표지. 그가 노트를 펼치자 안에는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수식과 연구 자료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 회장이 그토록 혈안이 되어 찾던 바로 그 원본 연구 노트였습니다. 김 선생은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김 선생은 자신의 낡은 양복 안감을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연구 노트를 비닐로 여러 겹 싼 뒤 양복 안감 깊숙한 곳에 넣고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다시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정숙과 민희, 두 모녀의 기구한 운명을 꿰매든 말입니다. 이제 됐다. 이제 안전할 거야.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두 사람을 지켜줄 마지막 준비를 마친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김 선생은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김 선생님. 한정숙은 그의 영정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한 남자의 마지막 선물이 그가 남긴 낡은 양복 속에 봉인되어 세상에 드러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 선생님의 낡은 양복 안감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아버지의 연구 노트. 그 앞에서 민희와 한정숙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민희가 떨리는 손으로 여러 겹 쌓인 비닐 포장을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8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두툼한 노트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자신이 8년간 품고 살았던 물건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한정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홀린 듯이 노트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순간 민희의 온몸을 거센 전율이 관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은 아버지의 힘있는 필체, 그리고 선명하게 적힌 제목. 특수방화 섬유기술 최종 연구 보고서. 아버지 연구 노트가 맞아요. 민희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느라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노트 페이지 사이에 곱게 접힌 편지 한 장이 바닥으로 팔랑이며 떨어졌습니다. 김 선생님의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민희 씨와 순영 씨에게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를 두 분이 함께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분의 곁을 맴돌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 모든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줄 한 줄 김 선생님의 진심이 담긴 문장들이 두 여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8년 전 그날 밤 저는 바다에서 순영 씨를 구조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순영 씨의 품에는 이 연구 노트가 목숨처럼 안겨 있었죠. 그리고 병원 TV에서 본 유람선 화재 사고의 관계자 강 회장의 얼굴을 본 순간 순영 씨가 보인 극심한 공포 반응을 보고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정숙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위기 가정으로 등록된 민희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이 순영 씨의 모든 것을 빼앗고 하나뿐인 딸인 당신마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섣불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민희의 눈에서 끝내 뜨거운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김 선생님이 그래서 저를 순영 씨를 완벽하게 숨기면서 동시에 민희 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두 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제게 남겨진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민희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어머니를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내밀어 주었던 그 따뜻한 손길이 실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노트가 바로 강 회장의 모든 죄악을 밝혀낼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부디 이 증거로 모든 것을 바로잡고 두 분의 빼앗긴 인생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짧지만 강한 울림을 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영 씨,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민희 씨, 어머니는 결코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부디 두 분이 다시 만나 행복하시기를 하늘에서나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으흐흑, 흐엉. 민희는 편지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정숙 역시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슬픔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남자의 사랑에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양장점의 낡은 문이 거칠게 열리고 잔뜩 화가 난 얼굴의 강 회장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버티고 있었군. 내일 당장 포클레인 끌고 와서 이 가게 싹 밀어버릴 테니 그런 줄 아시오. 강 회장이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그의 모욕적인 말에 한정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 마음대로는 안 될 겁니다. 이 가게는 절대 당신한테 못 넘겨요. 법적 절차는 이미 다 끝났소, 부인. 당신 남편 김진수도 이제 죽고 없으니 더는 귀찮게 막아설 사람도 없고 말이야. 그 말이 한정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뭐라고? 당신 같은 악마 때문에 그 좋은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린 거잖아. 분노에 찬 한정숙이 그에게 달려들자 강 회장은 귀찮다는 듯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순간 한정숙의 머릿속에서 섬광 같은 불꽃이 터졌습니다. 8년 전 불꽃놀이가 한창이던 유람선 갑판. 와인잔을 건네며 비열하게 웃던 강 회장의 얼굴. 형님을 위해 건배합시다.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그 목소리. 으악. 한정숙이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뇌리를 헤집는 듯 그녀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모든 것을 잊고 있던 미니가 반사적으로 외치며 쓰러진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라는 그 한마디에 강 회장의 얼굴이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엄마라고. 고통 속에서 간신히 눈을 뜬 한정숙이 혼란스러운 눈으로 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니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 나야. 나 미니야, 엄마 딸. 미니의 눈물 젖은 대답에 한정숙의 눈에서도 본물 터진 듯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기억의 마지막 빗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니, 내 딸, 우리 미니. 강 회장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8년 전 자신의 손으로 바다에 던져버렸던 이순영이 버젓이 살아 돌아와 모든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말도 안 돼, 불가능해. 분명히 죽었을 텐데. 강 회장이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미니가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굳게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눈물 흘리던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 이제 당신의 악행은 모두 끝났어요. 미니가 불타는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선언했습니다. 당신이 8년간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밝혀질 테니까요. 강 회장의 거친 손길에 나동그라지던 그 순간 미니의 절박한 외침은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을 폭파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8년간 한정숙이라는 이름 뒤에 갇혀있던 이순영의 영혼을 완전히 깨웠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두꺼운 안개가 걷히고 잃어버렸던 시간의 조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겨운 사계절 양장점에서 재봉틀을 돌리던 평화로운 오후, 애지중지 키운 딸 미니와 함께 웃고 떠들던 소소한 일상, 세상을 떠나기 전 남편이 목숨처럼 지켜달라며 손에 쥐어주었던 묵직한 연구 노트의 감촉, 그리고 악마의 미소를 한 강 회장이 와인잔을 건네던 유람선 갑판의 그 끔찍한 순간까지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미니야, 내 딸, 우리 미니. 흐릿했던 눈빛이 총기를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한정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8년 만에 되찾은 진짜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미니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가느다란 어깨 너머로 느껴지는 온기가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두 사람은 8년간 서로를 향해 쌓아왔던 그리움과 아픔, 원망과 미안함을 뜨거운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미안해, 내 딸, 정말 미안해. 이순영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흐느꼈습니다. 이 어미가 8년 동안이나 너를 까맣게 잊고 살았다니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가 있지. 아니에요,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두 모녀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부둥켜 안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양장점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고 강 회장이 이번에는 철거 반원들까지 대동하고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게야? 당장 이 자리에서 꺼지라고 했을 텐데. 강 회장이 악을 쓰며 소리치다 이순영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기억을 완전히 되찾은 그녀의 서늘하고도 강인한 눈빛.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순하고 약했던 이순영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삽시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설마 내년이 너는 분명히 죽었을 텐데. 그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순영이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 8년 만이네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강 회장이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면 산 사람이 피곤해지는 법이야. 이미 법적으로 이 가게는 내 것이고 모든 절차는 끝났어. 여기서 내년이 무슨 짓을 하든 아무 소용없다고. 그의 위협적인 말에도 이순영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결연한 눈빛으로 강 회장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이 끝내려 했던 내 인생, 당신이 빼앗아간 내 남편의 모든 것. 이순영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이제 내 딸과 나를 지켜준 김 선생님,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내 남편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겠어요. 철거 반원들이 연장을 들고 우물쭈물하며 움직이려 하자 이순영이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아 세웠습니다. 잠깐. 그녀의 당당한 외침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의 명령으로 여기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버젓이 사업자 등록이 된 합법적인 영업장입니다.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개소리야. 이미 법원에서 철거 명령까지 다 떨어졌다고. 그 철거 명령이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떨어졌는지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권리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법이죠. 한정숙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아야 했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순영으로서 한 사람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당당히 맞서 싸울 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 똑똑히 들어요. 이순영이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8년 전의 진실, 내가 내 손으로 전부 밝혀낼 테니까 각오하세요. 강 회장의 얼굴이 당황과 분노,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악몽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영의 단호한 선전포고에 강 회장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뒤에 서 있던 철거 반원들에게 손짓하며 악을 썼습니다. 뭐하고 서 있어? 당장 저것들 이 가게에서 끌어내. 육중한 체구의 사내들이 연장을 고쳐 잡으며 앞으로 나서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희가 두 팔을 활짝 벌려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민희의 외침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여기 8년 전 당신이 그토록 훔치려다 실패했던 특수 방화 섬유 기술의 원본 연구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의 등장이 이룬 숨막히는 정적 위로 미니가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엄마의 기억도 모두 다 돌아왔어요. 그 말에 강 회장이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증거, 가짜는 소리, 8년이나 지난 일을 대체 누가 믿어준단 말이냐? 그걸 증명할 수 있어? 강 회장이 경멸적인 눈으로 이순영을 쏘아보며 조롱했습니다. 기억을 잃었던 정신 나간 여편네의 헛소리를 대체 누가 믿어주겠냐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양장점의 낡은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사람들이 눈사태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역방송 KBJ입니다. 제보받고 출동했습니다. MBR 뉴스데스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미니가 강 회장 몰래 미리 연락해둔 기자들이었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강 회장의 얼굴이 당황으로 떡칠이 되었습니다. 뭐야? 누가 이놈들을 불렀어? 당장 카메라 꺼. 하지만 기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미니가 가장 큰 카메라를 향해 똑바로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8년 전 제주 유람선 사고로 실종되었던 이순영 씨의 딸 박민희입니다.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노트를 카메라 앞에 활짝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신 특수 방화 섬유 기술의 유일한 원본 연구 노트입니다. 화면 가득 아버지의 정직한 필체가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강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대한개발 강 회장이 바로 이 기술을 통째로 훔치기 위해 제 어머니를 바다에 밀어 넣어 죽이려 한 살인 미수범입니다. 무슨 헛소리야. 강 회장이 버럭 소리쳤지만 이순영이 조용히 카메라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바로 8년 전 제주도 앞바다에서 사라졌던 이순영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술렁임이 터져 나왔습니다. 8년 전 그날 밤 강 회장은 제게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저를 죽이기 위해 유람선에 불을 질렀습니다. 제 남편의 기술과 제 전 재산을 모두 가로채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순영의 떨리는 증언에 강 회장이 이성을 잃고 카메라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여자는 미쳤어. 저건 다 기억상실 환자의 망상이라고. 저런 미친 여자 말을 믿는단 말이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이미 생방송으로 전국에 송출되고 있는 화면 속에서 더욱 추악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리포터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계십니까? 정말 이분이 8년 전 실종된 이순영 씨가 맞는 걸까요? 카메라는 극도로 긴장한 이순영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옛 버릇처럼 오른손을 들어 왼쪽 귓불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송국 상황실의 전화벨이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맞아요. 우리 동네 사계절 양장점 사장님 맞다고요. 세상에, 저 귓불 만지는 버릇. 예전이랑 똑같아요. 틀림없어요. 저분이 이순영 씨가 확실합니다. 옛 동네 이웃들과 단골 손님들의 제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방송국으로 이순영 씨를 기억하는 시청자분들의 제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저분이 이순영 씨가 맞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저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그의 다급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경찰 역시 방송을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순영이 눈물을 머금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며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강 회장님,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자 강 회장은 그들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노코멘트야. 다 비켜. 그는 철거 반원들을 방패 삼아 인파를 해치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네, 강 회장이 현장을 황급히 떠나고 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초조함이 역력히 느껴집니다. 경찰차가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미니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어. 이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공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김 선생님, 보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침내 정의가 제자리를 찾게 되었어요. 8년 동안 복잡하게 꼬여있던 진실의 실타래가 마침내 언론이라는 거대한 재봉틀 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올곧게 꿰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언론이라는 거대한 재봉틀이 꿰매기 시작한 진실의 실타래는 그러나 생각보다 질기고 단단했습니다. 생방송의 충격이 가시자마자 강 회장 측의 거센 반격이 시작되었죠. 그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저들의 비열한 음모입니다. 강 회장이 카메라 앞에서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정신이 온전치 못한 기억상실 환자의 헛소리를 가지고 한 기업인을 이렇게 매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옆을 지키던 유능한 변호인단 역시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연구 노트 100번 양보해서 진짜라고 칩시다. 하지만 그게 8년 전 그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나중에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논리적인 척 파고드는 그들의 반박에 들끓던 여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의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햇살 양장점 미니와 이순영은 어두운 얼굴로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러다가 저 악마가 정말 법망을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단 하나의 노트만으로는 저들의 견고한 거짓말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았습니다. 이순영 역시 침묵 속에서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미니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김 선생의 낡은 일기장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이 일기장을 다시 펼쳐들고 읽고 또 읽었던 페이지를 다시 한번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 앞에서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진실은 그녀가 만든 그 옷 속에 미니가 나지막이 그 구절을 움조렸습니다. 분명 그녀가 만든 옷이라고 쓰여 있는데 나는 당연히 김 선생님이 노트를 숨긴 양복을 뜻하는 줄 알았는데 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걸까요? 다른 옷이라니? 다른 옷? 이순영이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미니의 머릿속에 섬광 같은 질문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8년 전 사고 났을 때 그때 입고 있던 옷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입었던 옷이라니 배에 불이 붙었으니 전부 타버렸겠지.
이순영이 희미한 기억을 더듬던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잠깐, 그러고 보니 이순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으로 달려가더니 먼지 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김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을 때 제 몸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옷 조각이라고 하셨어. 상자 안에는 곱게 접힌 손수건에 쌓인 손바닥만 한 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불에 그슬리고 바닷물에 해진 흔적이 역력했지만 완전히 타지는 않은 상태였죠. 지난 8년, 이게 내 과거와 이어진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소중하게 간직해왔어. 미니가 떨리는 손으로 그 천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독특하고도 낯익은 질감. 미니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엄마, 이건 아빠의 특수방화 섬유 원단이에요. 뭐, 정말이니? 네. 연구 노트에 그려져 있던 시제품 원단 조직이랑 정확히 똑같아요. 아빠가 불에 타지 않는 옷을 만들 거라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미니가 흥분으로 외쳤습니다. 엄마, 이거라면 저들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건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다음 날 미니는 곧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모두의 숨을 먹게 할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백발의 연구원이 감정 결과서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의뢰하신 이 천 조각의 성분은 함께 제출하신 연구 노트에 기록된 제조법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럼 정말 아빠가 만드신 특수 방화 섬유가 맞다는 말씀이시죠? 미니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천 조각에 남아있는 연소 패턴과 그 흐름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8년 전 제주 유람선 화재 사고 당시의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연구원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 어떤 판결보다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천 조각이 바로 그 연구 노트가 8년 전 화재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는 셈이죠. 이 소식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흔들리던 여론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앵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순영 씨의 모든 증언이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8년 전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특수 섬유 조각이 연구 노트의 진위 여부를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과학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앞에서 강 회장의 변호인단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늘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햇살 양장점 이순영은 조용히 김 선생님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은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 모녀를 지켜주고 계셨군요. 연구 노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8년간 묵묵히 보관해온 이 작은 옷 조각이야말로 강 회장의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가장 날카로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엄마,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미니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김 선생님의 마지막 바느질 한 땀이 저들의 추악한 진실을 전부 꿰뚫어 버린 거예요. 8년간의 길고 긴 싸움이 마침내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햇살 양장점의 낡은 창문 너머로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의 마지막 바느질이 꿰맨 과학적 증거 앞에서 강 회장이 쌓아 올린 8년의 거짓말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발버둥도 통하지 않았죠. 결국 그는
차가운 취조실에서 모든 혐의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8년 전 그 유람선에 불을 지른 건 바로 접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강 회장이 초점 없는 눈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순영, 그 여자가 가진 남편의 기술, 그걸 통째로 손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에 불을 지르고 살인까지 시도했단 말입니까? 담당 검사의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증거를 완벽하게 없애야만 했습니다. 그 여자가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으니까요. 강 회장의 자백은 8년 전 원인 불명으로 종결되었던 유람선 화재 사건의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법의 심판대 위에 선 그는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법정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 강을 살인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재판장의 엄숙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순영과 민희는 서로의 손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판결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이순영 씨에 대한 실종 선고 및 사망 신고를 모두 취소하고 즉시 법적 신분을 회복시킨다. 아울러 피고인이 그동안 불법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모든 재산은 즉시 원소유주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다. 8년. 길고 길었던 암흑의 터널을 지나 빼앗겼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재개발 계획 역시 전면 백지화되었고 햇살 양장점이 있는 작은 동네는 예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이순영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꿈만 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동리가 우리 삶의 터전이 지켜졌어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김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순영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며칠 뒤 민희가 이순영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 서울 생활 다 정리하고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뭐? 민희야, 정말이니? 이순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이제는 엄마 곁에서 이 햇살 양장점을 함께 꾸려나가고 싶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8년이라는 시간을 이제부터라도 전부 채워가고 싶어요. 내 딸,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순영이 딸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햇살 양장점의 가장 따뜻한 벽면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김 선생님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이순영은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제가 있어야 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사진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의 그 귀한 마음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실을 꿰맨 양장점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가게는 두 모녀의 사연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이곳에서 옷을 맞추면 어떤 상처라도 치유받을 수 있다면서요? 이순영과 민희는 찾아오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에 귀 기울이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는 이 재봉틀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고 싫었는데 나란히 앉아 재봉틀을 돌리던 민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야 당연하지. 예전에는 엄마 혼자 내는 소리였지만 지금은 우리 둘이 함께 만들어내는 소리니까. 이순영이 딸을 보며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시작된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아까 손님이 맡긴 저 블라우스 소매는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어디 보자. 그 부분은 안쪽 시접을 좀 더 꼼꼼하게 처리해야 옷맵시가 살지. 두 사람이 함께 재봉틀을 돌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끊어졌던 모녀의 인연이 이제는 그 어떤 힘으로도 끊을 수 없는 새로운 실로 단단하게 꿰매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작업을 하던 미니가 문득 손을 멈추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나 지금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단다. 우리 딸. 이순영이 사랑 가득한 손길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햇살 양장점의 창문 너머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두 대의 재봉틀이 만들어내는 정겨운 소리와 함께 두 모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필기정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독하게 길었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찾아온 따스한 봄 햇살이 햇살 양장점의 깨끗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예전의 낡고 어두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밝고 환하게 새단장되어 있었죠. 엄마, 이 원단으로 만든 봄 신상 원피스 어때요? 색깔 곱죠? 미니가 화사한 꽃무늬 옷을 마네킹에 입히며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재봉틀 앞에서 섬세하게 단축구멍을 만들던 이순영이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곱다. 색이 참 예쁘네. 우리 손님들이 참 좋아하시겠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8년의 고통이 남긴 어두운 그늘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생을 바느질과 함께 살아온 장인의 평온한 자신감만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며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주말을 맞아 미니의 아이들이 토끼처럼 깡충거리며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어서 와. 이순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활짝 벌려 손주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옷 입고 왔어요. 예쁘죠? 아이들이 제자리에서 뱅그르르 돌며 자랑스럽게 옷을 뽐냈습니다. 모두 이순영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들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들이었죠. 어쩜 이렇게 예쁠까, 우리 손주들. 이순영이 사랑 가득한 눈으로 아이들을 차례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한가로운 오후 두 모녀는 가게 한편에 앉아 향긋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니야, 엄마가 요즘 들어서야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 이순영이 찻잔을 든 채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엄마? 내가 기억을 잃고 살았던 그 8년은 말이야. 한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맞서 버티는 법을 배운 시간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억을 되찾은 지금은 이순영이라는 내 이름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깨닫게 해준 시간이라는 거. 미니가 말없이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안라디오에서 담담한 목소리의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수감 중이던 전 대한개발 강 회장이 오늘 새벽 복역 중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교정당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순영은 잠시 라디오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를 향한 분노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순영은 홀로 김 선생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자신이 밤을 새워 정성껏 지은 고운 새 양복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 순영이에요. 이순영이 묘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선생님, 평소에 좋아하시던 깔끔한 스타일로 한 벌 지어왔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새 양복을 묘비 위에 정성껏 펼쳐놓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 미니 곁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이순영의 눈에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햇살 양장점은 단순히 옷을 파는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를 받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죠. 사장님, 저도 이혼의 아픔을 딛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어느 날 찾아온 한 중년의 여인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이순영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물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떤 옷을 입고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으세요? 제 인생도 다시 환하게 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럼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밝고 예쁜 색깔로 희망을 담아 만들어 드릴게요. 이순영과 민희는 그렇게 옷에 사람들의 사연과 위로를 담아 바느질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를 정리하던 이순영이 민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희야. 네, 엄마. 인생이라는 커다란 옷감에는 말이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매듭들이 있기 마련이란다. 그녀가 딸의 눈을 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매듭이요? 그래. 시련이라는 이름의 매듭이지. 하지만 그 매듭도 결국 진실이라는 단단한 실과 사랑이라는 따뜻한 바늘만 있다면 얼마든지 꿋꿋하게 이어서 꿰매 나갈 수 있는 거란다. 민희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 바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창밖으로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8년의 길고 긴 겨울을 지나 두 모녀에게 비로소 온전한 사계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엄마, 나 지금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단다, 내 딸아. 두 모녀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햇살 양장점 안에는 두 대의 재봉틀이 만들어내는 정겨운 소리와 함께 행복 가득한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